천둥이 대지를 가르고 먹구름이 궁궐을 덮치던 날 남쪽 고을에서 올라온 한 장의 전갈이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갓 해산한 여인의 품에서 나온 것이 우는 아기가 아니라 온몸이 차가운 비늘로 덮인 기이한 짐승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내려간 관리의 눈앞에서 그 짐승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듯 서늘한 눈빛을 번뜩이며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한양도성의 하늘을 짓누르던 밤이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기와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창덕궁 인정전의 처마 끝에서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의 눈물처럼 빗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임금께서 머무시는 대전의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 불길한 그림자가 용상 뒤에 놓인 1호로 봉도 위로 어지럽게 춤을 추었습니다. 조정의 늙은 대신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있었고 임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남쪽 끝 바다와 맞닿은 전라도의 외진 고을에서 올라온 장계 하나가 이토록 무거운 침묵을 몰고 온 것입니다. 보통의 변괴라면 굿을 하거나 사면령을 내리면 그만일 터였습니다. 허나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가 사람의 살가죽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비늘을 두르고 나왔다는 소문은 단순한 흉사를 넘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장계를 덮으며 나지기, 그러나 단호하게 명을 내렸습니다. 사헌부 지평 이명원은 들으라. 너는 지금 즉시 남쪽으로 내려가 그 아이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요물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신물인지 낱낱이 파악하여 고하라. 만약 요망한 것으로 백성을 현혹하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서 베어버려도 좋다. 이명원은 각근을 고쳐매고 어명을 받들었습니다. 그가 궁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마치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내리꽂히며 칠흑 같은 어둠을 순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가야 할 길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한양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장마철 불어난 강물은 나루터를 집어삼켰고 진흙탕이 된 산길은 말발굽을 무겁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명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렸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주막마다 마을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그 아이가 용왕의 아들이라 했고 누구는 나라가 망할 징조라며 혀를 찼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고 그 내용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괴한 살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뱀처럼 혀를 날름거렸다거나 산파의 손을 물어뜯었다는 흉흉한 이야기들이 이명원의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나 이명원은 선비로서의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는 수없이 되뇌며 고삐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침내 목적지인 남쪽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바다 비린내와 섞인 묘한 향기가 마을 어귀부터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바다 내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끼 냄새와 비에 젖은 흙 냄새,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으며 가끔 들리는 게 짖는 소리조차 겁에 질린 듯 낑낑거리는 소리로 잦아들었습니다. 이명원은 관아의 병졸들을 대동하고 소문이 근원지인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마을에서도 외따로 떨어진 벼랑 끝, 검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살인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마당에는 아무렇게나 자라난 잡초들이 비바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듯한 것은 부엌 아궁이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연기뿐이었습니다. 께 누구 없느냐? 어명을 받들고 온 사헌부 지평 이명원이다. 이명원의 호통 소리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둑한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쑥냄새와 피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윗목에는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인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은 퀭하게 풀려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기묘한 광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무릎 앞, 낡은 무명천 위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명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소문보다 더 기이하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그 피부는 인간의 살색이 아니었습니다. 목덜미부터 등줄기를 타고 내려와 엉덩이까지 짙은 청록색의 비늘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비늘들은 방 안으로 스며든 희미한 빛을 받아 차가운 윤기를 뿜어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올린 보석처럼 혹은 오래된 녹그릇에 낀 녹처럼 오묘한 빛깔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샛노란 호박색으로 빛나고 있었고 동공은 고양이의 것처럼 가늘게 세로로 찢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서늘한 눈으로 이명원을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지적이었고 갓난아기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깊었습니다. 이명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생명체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나리의 아이가 아닙니다. 여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달이 붉게 물들던 밤 바다에서 푸른 불덩이가 제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명천 위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인간의 아이라면 을의 팔다리를 허우적거려야 했지만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마치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부드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늘들이 서로 부딪히며 스르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명원이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아이가 방문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어간다는 표현보다는 미끄러져 간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습니다. 잡아라. 저것을 놓쳐선 안 된다. 이명원이 병졸들에게 소리쳤지만 병졸들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의 흉측한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리가 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아이는 열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아이의 몸에 닿자 비늘들이 더욱 선명한 푸른 빛을 띠며 파닥거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이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아이가 향하는 곳은 집 뒤편,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 있는 깊은 못이었습니다. 그 못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용소라 불리는 곳으로 깊이를 알 수 없어 명주실 한 타래가 다 들어간다는 전설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비명원은 갓이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도포자락이 진흙탕에 젖어 무거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의 뒤를 쫓았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번들거리는 비늘 덮인 등이 보였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멈추거라.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명원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짐승에게 말을 거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 용소의 검은 물이 넘실대는 곳에 아이가 멈춰 섰습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 그 작은 존재는 위태롭게 바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그 빛 속에서 이명원은 보았습니다.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조롱도 위협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듯한 혹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초월적인 미소였습니다. 이때가 되었소. 이명원의 귓가에, 아니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아닌 마치 공기 자체가 진동하여 만들어낸 듯한 기이한 울림이었습니다. 이명원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더는 한 발자국도 떼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소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던 수면 위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칠 듯 일렁였고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푸르스름한 광채가 새어나와 수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물밑에서 등불을 들고 마중을 나온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가지 마라. 멈추어라. 이명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빈을 덮인 아이는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작은 몸뚱이가 검은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이명원의 눈에는 아이의 몸이 길게 늘어나며 4개의 발톱이 돋아나는 환영이 스쳤습니다. 첨벙 무거운 물소리가 벼랑을 울렸습니다. 아이가 물에 닿자마자 용소에 물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하얀 거품이 일었고 물속에서 붉고 푸른 빛이 번갈아가며 번쩍였습니다. 이명원은 벼랑 끝까지 기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유유히 헤엄치며 사라지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남긴 긴 파문이 마치 용의 꼬리처럼 수면을 가르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뒤따라온 병졸들과 마을 사람들이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남은 것은 거칠게 일렁이는 물결과 벼랑 끝 바위에 남아있는 묘한 점액질이 흔적뿐이었습니다. 이명원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껏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이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한번 거대한 천둥이 쳤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짐승의 포효 같기도 했고 하늘이 찢어지며 내지르는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이명원은 본능적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얼핏 비친 달은 핏빛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영원은 떨리는 손으로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붓과 종이를 떠올렸습니다. 임금께 올려야 할 장계에는 도대체 무엇이라 적어야 한단 말인가. 사람이 나았으되 사람이 아니었고 짐승의 형상을 했으되 신령스러운 기운을 내뿜던 그 존재. 그리고 그 존재가 물속으로 사라지며 남긴 마지막 눈빛. 이명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조선 팔도를 뒤흔들 거대한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젖은 도포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붉은 달빛 아래 용소의 물은 여전히 검고 깊은 입을 벌린 채 비밀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명원은 젖은 붓을 꺼내들기 전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린내 섞인 밤공기 속에 이제는 희미해진 그 아이의 냄새가, 아니 전설 속 동물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고 물로 돌아간 아이, 그 빈을 돋은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붉은 달이 토해내는 비릿한 빛이 용소의 검은 물 위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이명원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방금 전까지 아이가 서 있던 자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을 돋은 아이가 몸을 던진 그곳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매끄러운 어둠만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첨벙하고 세상의 밑바닥을 때리던 그 무거운 물소리가 쇠종소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이명원의 갓을 때리고 젖은 도포자락은 족쇄처럼 다리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빗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물기가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가온 포졸 하나가 횃불을 들어 벼랑 아래를 비추려 했으나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비가 그 미약한 불빛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나리, 보셨습니까? 포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명원은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보았느냐니. 어찌 보지 못했겠습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벼랑을 박차고 오르던 그 순간 등줄기를 따라 돋아나던 그 뾰족하고 거친 것들을. 그리고 물에 닿기 직전 팔다리가 기이하게 뒤틀리며 길게 늘어나던 그 끔찍하고도 경이로운 광경을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신성했고 사람이라 부르기엔 너무나 흉물스러웠습니다. 물러서라.
이곳은 위험하다. 김영원이 낮게 을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험을 가장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용소를 한 번 더 흘겨보았습니다. 붉은 달빛을 머금은 물결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혓바닥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서늘한 느낌이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산길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덩거렸고 빗물에 젖은 나뭇가지들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사람들의 몸을 휘감거나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횃불은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일렁였고 그 불빛에 비친 그림자들은 숲속의 나무들 사이에서 기괴한 춤을 추었습니다. 산중턱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던 향토잡직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저것 좀 보시오. 그가 가리키는 곳은 아름드리 소나무 둥치였습니다. 횃불을 가까이 대자 나무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 깊게 패인 발톱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곰이나 호랑이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깊고 그 모양새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국 주변에는 끈적끈적한 청록색 점액이 묻어있어 코를 찌르는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짐승의 짓입니까? 포졸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명원은 쭈그려 앉아 그 점액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보았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미지근한 열기가 느껴지는 기이한 감촉이었습니다. 코끝에 가져다 대니 썩은 물풀 냄새와 오래된 쇠 비린내가 섞인 듯한 악취가 훅 끼쳐왔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 아이가 벼랑 끝에 남긴 흔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산짐승의 것이 아니다. 김영원은 옷자락에 손을 닦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분명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흔적은 산을 타고 내려오는 길목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는 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 어딘가로 이동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가 이 산을 배회하고 있다는 말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집집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고 산 위에서 벌어진 일을 외면하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김영원은 곧장 아이가 살았다는 외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 떨어진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자풀이 무성했습니다. 살인문조차 달려있지 않은 그곳은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버려진 흉가에 가까웠습니다. 계십니까? 이명원이 헛기침을 하며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포졸들에게 밖을 지키라 명하고 홀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향을 피운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벽을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미라기엔 너무 늙어 보였고 할머니라기엔 등허리가 꼿꼿했습니다. 그 아이는 갔습니까? 노파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건조했습니다. 이명원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용소로 몸을 던졌소. 그리 될 줄 알았지요. 때가 되었으니 간 것이지요. 노파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돌려 이명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백내장으로 하얗게 덮여 있어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원은 그녀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 묻고 싶은 것이 많소. 도대체 그 아이는 누구이며 어찌하여 그런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던 게요? 이명원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노파는 메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흉하다 하셨습니까? 나리 눈에는 그것이 흉물로 보이셨습니까? 제 눈에는 그저 안쓰럽고 귀한 자식일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품에서 낡은 꾸러미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천을 풀어 헤치자 그 안에서 어른 손바닥만 한 비늘 조각이 나왔습니다. 옥색 빛이 감도는 그 비늘은 방 안의 어두운 공기를 밀어내듯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사흘 낮밤을 내리치던 날 강가에 나갔다가 떠내려오는 알을 하나 주었지요. 알이라기보다는 커다란 굿을 갖기도 하고 물고기 불에 갖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집에 가져와 아랫목에 두었더니 이래 만에 껍질을 깨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노파의 이야기는 기이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울음소리 대신 뱀이 씩씩거리는 소리를 냈고 피부는 미끈거리는 점액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젖을 물려도 먹지 않아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아 입에 넣어주었더니 그제야 삼켰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몸에 비늘이 돋기 시작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눈동자가 짐승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밖으로 나가려 발버둥 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졌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라 용왕님이 잠시 지상에 맡겨둔 귀한 손님이라는 것을요. 노파는 비늘 조각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부르면 가야 한다고 아이는 늘 말했습니다. 땅의 기운이 다하고 물길이 마르면 자신이 돌아가 비를 불러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김영원은 침묵했습니다. 미신이라 치부하기에는 오늘 밤 자신이 목격한 것들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용왕의 아들, 비를 부르는 존재. 조정에서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고 무녀들을 불러 굿을 벌였지만 정작 하늘의 뜻을 품은 존재는 이 산골짜기 오막살이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며 숨어 살고 있었단 말인가. 헌데 나리, 그거 아십니까? 노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게 깔렸습니다. 그녀의 하얀 눈동자가 이명원의 얼굴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아이가 가면서 혼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문을 열어두고 갔으니 그 문으로 다른 것들도 나올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물 밑에는 용만 사는 게 아니지요. 이무기도 살고 천년 묵은 자라도 살고 원한 맺힌 귀신들도 삽니다. 아이가 하늘로 통하는 문을 열었으니 그 틈을 타 굶주린 것들이 기어 나올 겁니다. 오늘 밤 문단속 잘하십시오.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바람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대나무 숲이 미친 듯이 흔들리며 샤악, 샤악 하고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숲을 헤치며 다가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명원은 등골이 오싹해져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이장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이명원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자리에 누웠으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파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른 것들이 기어 나올 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뒤척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물속에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데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눈을 뜨자 눈앞에 거대한 궁궐이 보였습니다. 한양의 경복궁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궐은 물속에 잠겨 있었고 지붕 위로는 물고기 떼가 헤엄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정전 옥좌에는 임금이 아니라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이명원을 내려다보며 붉은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찾아라. 내 비늘을 찾아라. 구렁이의 목소리는 임금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이명원이 뭐라 대답하려 입을 여는 순간 구렁이가 입을 크게 벌려 그를 집어삼키려 달려들었습니다. 헉! 이명원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밖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리, 일어나셨습니까? 수행하던 부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원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열었습니다. 부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큰일 났습니다. 마을 우물이 이상합니다. 김영원은 신발을 꿰어 신고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미 우물 주변을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명원이 인파를 헤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물은 핏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물 위로 죽은 물고기 수십 마리가 하얀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다리가 달려있거나 눈이 세 개이거나 비늘이 거꾸로 돋아있는 기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장은 바들바들 떨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용소의 저주요.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둬서 용왕님이 노하신 거야.
마을 아낙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명원을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아 이 재앙을 불러왔다는 듯이 그때였습니다. 우물 속에서 보글보글 하는 소리와 함께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붉은 물이 요동치더니 무언가가 수면 위로 쑥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잘린 팔뚝만 한 크기의 검은 비늘 조각이었습니다. 노파가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비늘은 물 위에 떠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치 나침반의 바늘처럼 정확히 북쪽, 즉 한양 쪽을 가리키며 멈춰 섰습니다. 김영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궤변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용소에서 시작된 파문이 이제 마을의 우물을 넘어 저 멀리 도성까지 번져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꿈속에서 보았던 물에 잠긴 궁궐, 옥좌에 앉은 구렁이, 그 모든 것이 단순한 객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채비를 하여라, 이명원이 부관에게 명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갈 것이다. 아니, 가야만 한다. 이 비늘을 가지고 임금께 이 모든 사실을 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자신이 알던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비늘 돋은 아이가 여러 젖힌 문틈으로 새어나온 기운이 조선 팔도를 그리고 임금이 계신 궁궐을 이미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조차 창백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기분 나쁜 소리로 울며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명원은 소매 속에 아이의 어미가 준 작은 비늘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가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늘 돋은 아이가 남긴 파문은 거대한 해일이 되어 조선을 덮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할 사관, 이명원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말발굽이 진흙탕을 지디길 때마다 둔탁하고 질척한 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명원은 말굽비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지만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냉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품속 깊이 갈무리한 검은 비늘 조각이 뿜어내는 기운이었습니다. 마을을 뒤로하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저승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음산하고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썩은 생선의 눈깔처럼 희뿌연 구름이 낮게 깔려 조선의 산과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말이 지쳤습니다. 뒤따르던 부관의 목소리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들려왔습니다. 이명원은 그제야 고삐를 살짝 늦추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부관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그의 마른 입가에 거품을 문 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솟구쳐 오른 그 거대한 비늘, 그리고 북쪽을 가리키던 그 기이한 움직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부름이었습니다. 쉬지 않는다. 물만 먹이고 바로 출발할 것이다. 이명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자신조차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소나무들은 병든 것처럼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 나뭇가지에는 까마귀 떼가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놈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까만 눈동자로 일행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마주친 풍경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맑은 물이 흘러야 할 개울들은 바닥을 드러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거나 혹은 붉은 녹물이 고여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청해도 밥알에서는 묘한 흙맛이 났고 국물에서는 비릿한 물이끼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이곳의 도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더군. 글쎄 말일세. 대낮에도 안개가 거치질 않고 밤마다 걸 쪽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린다지 뭔가 주막 평상에 앉은 보부상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이명헌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인가? 임금님께서 침전 밖으로 나오지 않으신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다네. 어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드는데 나오는 약재 찌꺼기를 보면 죄다 뱀이나 지네 같은 독한 것들 뿐이라더군. 이명헌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용소의 저주는 이미 한양 한복판, 그것도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뻗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먹다 만 밥상을 물리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이틀 밤낮을 달려 숭례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짙은 어둠이 깔린 뒤였습니다. 거대한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이명헌은 품에서 사관의 신분을 증명하는 징표를 꺼내 수문장에게 보였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수문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목덜미에는 붉은 발진이 돋아 있었는데 마치 긁어서 생긴 상처처럼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들어가시지요. 수문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소음과 함께 육중한 성문이 열리자 한양의 거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명헌이 기억하던 활기찬 도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이 울린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인적 끊긴 거리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냄새였습니다. 바다가 멀리 떨어진 이곳 한양 한복판에서 짙은 소금기와 물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갯벌 위에 지어진 것처럼 눅눅하고 축축한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명헌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궐을 향해 말을 몰았습니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청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궐 안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이곳이 왕이 머무는 곳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궁궐의 쪽문을 지키는 군관에게 다시 한번 징표를 보였습니다. 군관은 이명헌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훑어보았으나 그가 왕명을 받드는 사관임을 확인하고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궐 안으로 들어서자 물비린내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에 깔린 박석 틈에서 찍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펴보니 돌 틈마다 시퍼런 이끼가 끼어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궐 안이 이토록 축축하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명헌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승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임금의 비서기관인 승정원만이 지금 이 시각 왕의 동태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기이한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기둥 뒤 그림자가 마치 뱀처럼 꿈틀거리는가 하면 처마 끝 풍경 소리가 묘하게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승정원 당직실의 문을 열자 도승지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명헌이 들어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승지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 사관. 자네가 어찌 이 밤에 도승지 영감.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 급히 상경했습니다. 평안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변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명헌은 숨도 고르지 않고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승지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이명헌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황급히 서류들을 덮어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따위 시골 마을의 궤변 따위가 지금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돌아가게. 지금 권례 사정이 말이 아닐세 중요합니다. 그 마을의 아이가 죽자 우물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명헌은 품에서 검은 비늘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촛불에 비친 비늘은 검푸른 광택을 띠며 번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도승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의자를 넘어뜨렸습니다. 저것을... 어찌 자네가 도승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늘을 가리켰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 비늘의 정체를 이명헌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도승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촛불의 심지가 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도승지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게. 주상전하께 직접 고해야 할 일이네. 도승지의 안내를 받아 이명원은 왕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강령전으로 가는 길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회랑의 기둥들은 습기를 머금어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뜰에 있는 연못은 물이 넘쳐 산책로까지 침범해 있었습니다. 연못물은 먹물처럼 검었고 그 안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듯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침전 앞에는 내관들과 궁녀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도승지가 내관에게 눈짓을 하자 내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고했습니다. 전하, 도승지와 사관 이명원이 아련을 청하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질척한 물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쇳소리가 섞인 낮고 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들라. 문이 열리고 이명원은 침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내부는 숨이 막힐 듯이 습하고 더웠습니다. 사방에 켜진 촛불들이 일렁이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비단으로 된 병풍이 쳐져 있었고 그 뒤에 임금이 앉아있는 듯한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가까이 오라. 임금의 목소리는 예전에 위엄있던 오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고 뭉개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명원은 바짝 마른 입술을 깨물며 병풍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비늘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전하, 평안도 산골 용소 마을에서 일어난 변고를 고하러 왔사옵니다. 아이가 죽고 우물이 핏빛으로 변하였으며 그 속에서 이 비늘이 솟아올라 북쪽을 가리켜 싸웁니다. 이것이 나라에 닥칠 재앙의 징조가 아닐까 하여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병풍 뒤에서 기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륵, 그르륵 하는 소리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짐승이 목을 긁는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재앙이라? 징조라. 병풍 뒤의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이 사관, 자네는 늦어도 한참 늦었네. 징조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결과만이 남았을 뿐이야. 그 순간 이명원의 손에 들린 비늘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이 타들어갈 듯 뜨거워지더니 비늘이 스스로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병풍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크악! 병풍 뒤에서 짐승의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시에 붉은 병풍이 찢겨나가며 쓰러졌습니다. 드러난 광경에 이명원은 숨을 멈췄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의 골룡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드러난 목과 손등은 온통 검푸른 비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파충류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서는 끈적한 점액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쯤 용으로, 아니 이무기로 변해가는 괴물의 형상이었습니다. 임금. 아니 괴물은 자신의 어깨에 박힌 비늘을 뽑아내며 이명원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비늘은 정확히 임금의 어깨에 비어있던 자리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비늘 돋은 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비늘은 바로 임금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던 조각이었던 것입니다. 짐이 곧 용이 될 운명이었거늘. 그 아이가 짐의 기운을 훔쳐 태어나는 바람에 이토록 불완전한 모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임금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며 옥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하나로 합쳐져 굵은 꼬리처럼 변해 있었고 바닥을 끌 때마다 끔찍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 기운이 돌아왔으니 이제 짐은 완전해질 것이다. 이 한양 바닥을 물바다로 만들고 짐은 진정한 용이 되어 승천할 것이다. 임금의 포효와 함께 천둥소리가 궐을 뒤흔들었습니다. 닫혀있던 침전의 문들이 바람에 활짝 젖혀졌습니다. 밖에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핏빛 비였습니다. 김영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관으로서 역사를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인간적인 공포가 충돌하며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라.
사관 후 괴물로 변한 임금이 이명원에게 다가오며 쇳소리를 냈습니다. 조선의 왕이 용이 되어 승천하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너의 그부두로 빠짐없이 기록하란 말이다. 임금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악취 나는 숨결이 이명원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이명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비늘은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괴물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열쇠였다는 것을. 자신이 이 재앙의 완성을 도운 꼴이 되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령전 안. 촛불은 모두 꺼지고 번쩍이는 번개 불빛만이 괴물의 번들거리는 비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명원은 붓을 쥘 힘조차 없었지만 떨리는 손으로 벼루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기록이 될지라도 사관은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핏빛 비가 내리는 한양의 밤, 비늘 돋은 아이의 죽음으로 시작된 파국은 이제 조선의 심장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번개 줄기가 하늘을 쪼개며 강령전의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굉음보다 더 끔찍한 소리는 옥자 위에서 들려오는 뼈마디가 뒤틀리는 소리였습니다. 붉은 용포가 갈갈이 찢겨나가며 사방으로 흩날렸고 그 아래 감춰져 있던 검푸른 비늘들이 미친 듯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마리의 지네가 한데 엉켜 기어가는 듯한 소름 끼치는 광경이었습니다. 김영원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벼루에 먹을 갈았습니다. 빗물이 들이닥쳐 먹물과 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관의 본분,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붓을 놓지 않는 것,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지옥도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후대는 이날의 재앙을 그저 원인 모를 천재지변으로만 기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보아라. 이 아름다운 모습을 괴물은, 아니 한때 임금이라 불렸던 존재는 천장을 뚫고 들어온 빗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포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의 얼굴은 이미 반쯤 흘러내려 흉측한 파충류의 주둥이로 변해 있었고 머리 위로는 뒤틀린 뿔이 살갗을 뚫고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 나의 피를 훔쳐간 도둑놈이 죽으니 비로소 내 몸이 완전해지는구나. 내 살이 차오르고 내 뼈가 굳건해진다. 임금은 굵어진 꼬리로 옥좌를 내리쳤습니다. 육중한 나무 의자가 단숨에 박살나며 나무 파편들이 비수처럼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명원은 엎드린 채 붓을 놀려 그 참상을 종이에 옮겼습니다. 임금의 형상이 짐승으로 변하여 꼬리가 옥자를 부수고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붓끝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빗물과 먹물이 섞여 글자가 번져나갔지만 이명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의 노란 눈동자가 바닥에 엎드린 이명원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세로로 찢어진 동공이 수축하며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적고 있느냐? 사관, 거대한 그림자가 이명원의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비린내 나는 숨결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적어라. 하늘이 선택한 진정한 왕이 미천한 인간의 껍질을 벗고 신성한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적어라. 만약 한 글자라도 거짓을 적거나 나를 모독한다면 내 놈의 삼족을 멸하고 그 피로 먹을 갈아 다시 쓰게 할 것이다. 이명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는 왕의 개가 아니다. 나는 역사의 눈이다. 그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임금이 말한 찬양 대신 눈앞의 진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왕이 요괴가 되어 스스로를 잃으니 하늘이 핏빛비를 내려 통곡하더라. 이는 승천이 아니요 재앙의 시작이니. 그 순간 임금의 어깨에 박힌 비늘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이가 지니고 있던 바로 그 비늘이었습니다. 임금은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크아! 이것이 무슨 조하냐? 왜 뜨거운 것이냐? 완전해졌다고 믿었던 임금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늘이 박힌 자리에서 시작된 푸른 불꽃이 임금의 검은 비늘을 태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시리도록 푸른 원한과 슬픔이 서린 도깨비불 같은 화염이었습니다.
아이의 비늘은 임금의 몸을 완성시키는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자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남겨진 마지막 족쇄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임금의 기운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임금이 감당하지 못한 사악한 기운을 정화하기 위해 하늘이 보낸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아이가 죽음으로써 그 정화의 힘이 비늘에 응축되었고 이제 그 힘이 타락한 임금의 몸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왕이다. 조선의 주인이다. 임금은 거대한 꼬리로 강령전의 기둥들을 휘감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기둥들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고 육중한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장이 붕괴하며 기와장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명원은 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먼지와 빗물이 뒤범벅된 아수라장 속에서도 괴물의 비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던 핏빛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빗물은 이제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붉은 물결이 강령전 바닥을 채우며 이명원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피바다에 잠기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이놈, 불길에 휩싸인 괴물이 이명원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다 타버린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놈이 가져온 비늘 때문이다. 내 놈이 나를 망쳤어. 괴물의 입에서 시커먼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명원은 숨을 멈추고 붓대를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는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빛기둥이 내리꽂혔습니다. 쾅!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강령전의 남은 지붕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눈부신 백색의 빛이 괴물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열린 하늘의 문에서 쏟아지는 순수한 빛이었습니다. 괴물은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빛 속에 갇혔습니다. 푸른 불꽃과 백색의 빛이 충돌하며 눈을 뜰 수 없는 성광이 일었습니다. 이명원은 팔로 얼굴을 가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귀가 멀어버릴 듯한 소음 속에서 그는 어렴풋이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비늘 돋은 아이가 태어나던 날 산실청을 울리던 그 가녀린 울음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에 찬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미의 품에 안긴 듯 편안하고 맑은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빛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굉음이 잦아들고 빗줄기도 가늘어졌습니다. 이명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령전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은 꺾이고 벽은 무너져 하늘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옥자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검은 돌덩어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튼 뱀의 형상을 한 바위였습니다. 흉측한 비늘의 질감과 고통의 일그러진 표정까지 그대로 굳어버린 석상이 된 임금이었습니다. 하늘로 오르지 못한 이무기는 결국 땅에 묶인 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김영원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그 돌덩어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이 된 임금의 어깨 부근에는 여전히 작은 비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늘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먹구름이 거치고 차가운 새벽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이 폐허가 된 궁궐을 비쳤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바닥의 물도 서서히 맑은 빗물로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원은 젖은 옷자락을 끌며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초 뭉치를 주워 들었습니다. 흙탕물에 젖고 찢어졌지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록한 글자들은 여전히 검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젖은 종이에 여백의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갑자년 모월 모일 왕이 용이 되기를 탐하여 백성을 저버리고 하늘을 거스르니 하늘이 아이의 넋을 빌려 그를 벌하고 돌로 만드셨다. 이로써 왕은 죽고 괴물은 사라졌으나 이 땅의 슬픔은 씻기지 않으리라. 김영원은 붓을 꺾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날이 밝으면 궁궐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대신들은 임금이 병환으로 급서했다거나 벼락을 맞아 승하했다고 꾸며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이한 돌덩어리는 몰래 치워져 땅속 깊은 곳에 묻히거나 깨부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기록은 불온한 것으로 취급되어 불태워질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의 기록은 사라질지라도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진 이 밤의 공포와 진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품속에 사초를 깊이 감췄습니다. 이것은 승정원에 제출할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먼 훗날의 세상이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어둠 속에 숨겨두어야 할 야담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명원은 폐허가 된 강령전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돌이 된 임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만 사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빈을 돋은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임금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자의 침묵과 씻겨 내려가는 빗물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대답이었습니다.